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서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네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리도 급하다고 떠나갔는지 그런 동서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한 동서는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는 동서가 갑상선 암이라고 했어요. 가족 모두 많이 놀랐지만 가족들을 보며 그래도 갑상선 암이라 다행이잖아요? 라고 말하던 동서는 그저 한없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암 치료를 하던 중에도 오로지 현석이와 현미 걱정만 하던 정말이지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씩씩했기에 수술도 잘 끝냈고 치료도 잘 해냈어요. 하지만 그저 씩씩한 줄만 알았던 동서가 수술을 받던 어느 날 형님, 이게 뭐라고 수술실 들어가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저 잘못되면 우리 현석이랑 현미는 어떻게 하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동서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엄마는 항상 그러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서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항상 씩씩한 척 용감한 척 하지만 동서는 많이 여리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동서에게 제가 괜찮아, 무사히 잘 끝났잖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을 하던 순간 제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동서를 저는 그저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친정가족이 없는 동서는 저를 친정언니 대하듯이 했어요. 원래 제 성격은 말이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살던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한 제 성격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 출신이세요. 부모님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대학도 정말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런 부모님은 오빠와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로지 1등밖에 없었어요. 2등은 절대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오빠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난 적이 없었어요. 항상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컨디션에 따라 성적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래봐야 1등, 2등이긴 했지만 1등만을 인정하는 부모님에게는 수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익숙했어요. 항상 완벽해야 했으니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대학도 좋은 학교를 졸업했고 남편도 저와 같이 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고요. 남편은 학벌이나 직업 모두가 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부모님이 조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남편 동생 부부, 그러니까 서방님과 동서였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우리보다 먼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서방님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동서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동서는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동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 상견례를 하던 날 서방님 부부를 본 우리 부모님은 많이 놀라워 있어요. 아니 형하고 동생하고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아빠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을 했고 그러니까요. 생긴 것도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그리도 다른 건지 엄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뒤 부모님은 동서 부부를 정말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제가 그럼 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한심했었는지 말이죠. 그때 당시 모든 것을 부모님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은 우리 남편은 마음에 들었던지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 후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동서가 음식을 많이 준비해놨었어요. 형님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래, 네 동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그런 동서를 거들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네,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한참 뒤에 동서가 그때 제 표정과 말투를 표현하기를 형님, 그때 저는 형님이 로봇인 줄 알았어요. 라며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으니까요. 제 성격은 그랬어요. 굉장히 까칠하고 딱 할 말만 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하지만 동서는 저와는 정반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깔깔깔거리며 웃었고 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런 동서의 모습에 제가 참 많이 놀랐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그렇게 소리내서 웃거나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한동안은 그런 동서로 인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동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로봇 같기만 하던 저를 점점 변화시켰거든요. 결혼 얼마 되지 않아 뱃속의 아이가 그만. 아무리 로봇 같은 저였지만 산부인과에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너무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왔는데 꾹 참았어요.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동서가 형님,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돼요. 지금 형님 마음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소리내서 울면 좀 가벼워져요. 라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동서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렸고 말이죠. 누군가 제 몸에 손을 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동서는 저에게 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놀라지 않고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형님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래요. 저는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형님은 참 이상해요. 지금 형님 눈에 눈물이 가득한데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동서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눈물은 끝도 없이 쏟아져 버렸는데요. 동서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만 소리까지 내면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병문안으로 왔던 우리 부모님은 누워있던 저를 보며 아니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이러니 그래? 책 안 봤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철저히 공부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니? 사돈이 뭐라고 하겠니? 너한테 실망했다. 라는 말을 하고는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엄마에게 그 말을 듣던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고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동서와 저는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학벌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동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을 항상 살뜰히 챙겼고 그런 동서는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랬던 동서가 그렇게 떠나갔으니 남아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갑상선 수술을 한 동서는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 암이 여러 군데로 전이되었고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아마도 동서는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유난히도 저를 찾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형님, 혹시 말이에요. 제가 잘못되면 우리 현석이 현미 말이에요. 형님이 간간히 들여다봐 주실래요? 형님 그래 주실 거죠? 동서가 간절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싫어. 동서가 해. 동서 엄마잖아. 무조건 이겨내야 해. 알겠지? 현석이 현미 봐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어리광을 부리듯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 당연히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이 그래주세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간이라도 꼭 그래주세요. 형님 부탁할게요. 제가 믿고 부탁할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동서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려버렸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서는 그 이후에도 암을 이겨내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그때쯤은 회사를 그만뒀는데 조카들도 챙겨야 했고 이래저래 할 일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그저 동서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말을 들은 우리 엄마가 네가 제정신이니? 그 좋은 자리를 왜 그만둬?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고 노발대발했지만 엄마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그때쯤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직업 자체가 싫었어요. 단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일 뿐 항상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해준 것도 동서였고 말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던 사표를 한순간에 내버렸는데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시어머니와 동서를 챙겼어요. 동서 병원에 가서 수다를 떨고 조카들을 챙기고 저는 오랜만에 생기를 찾은 듯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점점 시들시들해져 갔어요.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거든요. 항상 밝기만 하던 동서마저도 웃음을 잃어갔으니까요. 동서는 점점 야위어갔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보면 형님, 그때 제가 한 약속 기억하시죠? 우리 현석이 현미 라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제 손에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며 형님, 제가 믿을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도 알다시피 제가 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형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는데요. 우리 집 옷장 첫 번째 칸 맨 밑에 이불을 치우면 상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형님이 잘 보관했다가 현석이 현미 결혼할 때 전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엄마가 항상 함께 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동서는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어요. 동서, 제발 이러지 마. 동서가 이러니까 나 무서워.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런 동서를 꼭 끌어안았는데요. 형님이 우리 형님이라 저는 참 좋았어요. 라며 다시 활짝 웃었어요. 동서는 너무나 착하디 착했던 사람, 그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그렇게 얼마 후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는 순간에도 동서는 저에게 아이들을 부탁했어요. 제가 뭐라고, 정말 부족한 저에게 동서는 너무나 큰 숙제를 남기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동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이 노력 중입니다. 조카들이 외롭지 않도록 항상 챙기고 있어요. 이미 친정가족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고 저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기에 조카들과 저는 서로 의지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다행히 조카들은 저를 참 잘 따랐어요. 조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저를 찾았어요. 사실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친정 가족들은 그런 저를 보며 모질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제가 조카들만 돌보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도 조카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서방님이 재혼을 하겠다며 지금의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동서는 결혼을 했다가 아이 없이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치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화장부터 옷까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인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서방님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인지 재혼을 하겠다고 했고요. 시부모님들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그리 우겨대니 방도가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 남편만이 현석이 현미는 어떻게 할 건데 같이 키우겠다는 거야? 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말에 서방님은 당연하지, 내 자식인데 내가 키워야지 라며 큰 소리를 쳤고 말이죠. 그렇게 서방님은 재혼을 했어요. 둘 다 재혼이었기에 우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방님이 재혼을 한 뒤로는 조카들을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그렇게 싫어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조카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너무 그렇게 관여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라며 말리기도 했어요.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저도 노력을 했는데요. 정말 이상했던 것이 조카들한테 전화조차도 잘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쫑알쫑알 대던 조카들이 조용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서방님한테 전화를 해서는 서방님, 현석이랑 현미가 전화를 안 받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물었지만 형수님이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형수님만 찾아서 애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형수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이제 애들 엄마도 있는데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서방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가끔 가서 봤는데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잘 지내고 있나 보다 하고 잊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미에게 연락이 왔어요. 큰엄마, 나 큰엄마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말이죠. 그런 현미의 말에 제가 놀라서 현미야 너 어디야? 라고 물었고 아파트 놀이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놀라서 놀이터로 갔는데요. 저를 본 현미가 큰엄마 왜 우리 보러 안 왔어요? 라며 서럽다는 듯이 울었어요. 그런 현미를 데리고 나와서 피자를 사줬는데요. 큰엄마, 나 큰엄마 집에 가서 살면 안 돼요? 현미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엄마 아빠가 서운해하잖아. 제가 조카를 달랬지만 나는 그냥 큰엄마가 더 편한데
라며 조카가 시무룩한 채 말을 했어요. 그렇게 피자를 다 먹은 다음 제가 조카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요. 조카와 피자를 먹고 온 사실을 동서가 알게 되었는지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형님이 현석이 현미를 그렇게 끼고 사니까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저도 정말 힘든데 형님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동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고, 미안해 동서,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냥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알만한 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동서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졌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날도 동서가 한껏 꾸미고 왔더라고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서방님이 뭐에 홀려서 지금의 동서와 재혼을 한 것인지 조금 의아했는데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실 많이 그랬거든요. 다들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 한 것이지 사실 우리 시어머니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식사를 하는데 조카들이 제 옆에 딱 붙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둘째 현미가 김치를 위에만 먹고 이파리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고기나 그런 것들을 좀 잘게 잘라줘야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현미에게 김치랑 갈비찜을 잘라주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동서가 형님,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죠?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화를 냈어요. 동서 맘 알겠는데 이건 상당히 예의 없는 행동인 건 알고 있어? 제가 동서에게 말을 했고, 형님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아니, 고기 좀 잘게 잘라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럼 동서가 해주던지.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현미가 그냥 다 먹어야 한대요. 근데 나는 그거 못 먹잖아요. 싫단 말이에요. 라며 동서를 째려봤어요. 너 지금 어른한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버릇이 왜 이렇게 없어? 동서가 말을 했는데 나는 큰엄마랑 살 거야. 현미가 제품에 안겨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식사가 엉망이 되었는데요. 동서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말하는 뽐새 하고는 이라며 혀를 찾고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도 동서는 참 예의 없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동서의 속마음을 시아버지에게 딱 들켜버렸는데요.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분노하게 되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지인을 만나고 돌아가던 중 서방님네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었나 봐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해서 잠시 보고 가려고 집에 들렀나 본데 배를 누르니까 조카들이 나왔고 둘만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는데 현미가 아니 방에서 자 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서방님 집 주방과 거실은 난장판이었다고 하는데요. 주방 식탁에는 먹다 남은 맥주와 안주들이 난장판이었고 거실은 거실대로 난장판이었고 말이죠. 동서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뻗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조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와버렸다고 하는데 잠을 자다 일어난 동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시댁까지 쫓아온 모양입니다. 거기다 차까지 몰고 말이죠. 그리고는 난리가 났었는데요. 말도 없이 집에 오시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동서가 큰 소리를 친 모양인데요. 그럼 대낮부터 술 처먹고 뻗은 건 잘한 거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퍼부었던 모양입니다. 그쯤 시부모님들도 동서에게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동서가 흥분을 한 모양인데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제가 다 양보하고 온 건데요. 우리가 너한테 와달라고 애원을 했니? 왜 우리한테 난리야 난리가.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집불도 없고 저도 속았다고요. 마누라 죽었다고 하길래 보험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돈도 없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냔 말이야. 그때쯤 동서도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입 닥치지 못해?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도 소리를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주방에 가서는 시어머니가 밥을 하기 위해 쌀을 씻고 있었다는데 그 쌀이 들어있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는 동서에게 확 끼얹어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옛다 이거나 먹고 술이나 깨!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정말 조용한 분이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순간 동서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술이 덜 깬 것을 알고 있었던 시아버지는 동서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운전을 하고 가던 동서를 경찰이 도로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잡았고 동서는 붙잡혀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시어머니조차도 놀랐다고 했는데요. 제가 소식을 듣고 시댁으로 뛰어갔는데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잘못해봐. 괜한 사람들까지 잘못되는데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라며 시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면허 취소에다 벌금까지 물게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신고한 것을 알고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시아버지는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봐도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있었기에 적당할 때 내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방님은 시부모님에게 불려가서 정말 많이 혼이 났어요. 부모 자식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 다시 합치려면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거라 라고 말이죠. 참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동서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서방님의 안목이 어찌 된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안정이 되었고 저는 지금도 조카들을 챙기며 살고 있어요. 조카들은 아무래도 세상을 떠난 동서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서가 가끔 그리울 때마다 동서가 줬던 상자를 열어보는데 꼼꼼하던 동서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뒀더라고요. 이미 예상을 했던 것인지 저에게 편지까지 써서 말이죠. 편지 내용이 꽤 길었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보면 형님, 우리 현석이 현미 졸업식 때마다 형님이 꽃 좀 챙겨주시고 결혼할 때 이것저것 형님이 꼭 챙겨주세요. 형님이 제 대신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해준 거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고마웠어요, 형님. 지금처럼 감정 숨기지 말고 다 보여줘도 돼요. 형님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라는 말들이 써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조카들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었어요. 동서가 열심히 모은 것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는 서방님이 재혼할 것을 예상했고 그런 조카들 걱정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서가 남겨준 통장에 매달 조금씩 적금을 넣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형편이 넉넉하니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요. 만약 하늘에서 우리 동서가 보고 있다면 동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동서 만나러 가면 자랑할 테니까 그때는 꼭 나 칭찬해줘야 해. 보고 싶다 우리 동서. 오늘따라 동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할 나이가 한참이 지나버린 30대 후반의 노총각입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제 인생의 모든 걸 바치고 싶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달라서 독특했고 제겐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던 여자였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결국에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연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연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만큼의 외모나 능력이면 진작 결혼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여자를 만나지 않는 다른 이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며 물어볼 정도였었죠. 하지만 제가 살면서 연애를 딱 2번 해봤었는데 사실 그 연애도 남들이 보면 혀를 차면서 웃을 정도로 짧은 만남이었으니 사실은 모태솔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자를 싫어한다고 피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지라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하리란 마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잘 풀린 덕분에 주변 또래에 비하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제 명의로 된 40평대 아파트도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고 독일에서 나름 잘 나가는 외제차와 예금이나 증권 등 유동자산은 1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돈을 벌어오면서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고 힘든 시기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나만으로 20살이 되자마자 자원에서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에서도 목돈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 작은 월급조차도 푼돈이지만 악착같이 모았던 저였죠. 22살에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곧장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제 첫 목표는 작은 가게라도 시작하려는 마음이 컸었기에 하루 종일 알바를 3칸씩 끼웠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가게 중에 제일 바빴던 가게는 다름 아닌 치킨집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제가 아는 곳 중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이곳처럼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날부터는 최대한 치킨집 사장님과 친해져서 어깨 너머로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받으려고 항상 열심히 했었습니다. 치킨에 대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지냈더니 일을 시작한 지도 금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고 초기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꿈에 그리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킨이라는 특성 때문에 배달에만 매진하는 게 좋을지 홀 장사도 함께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60만 앞서서 홀 장사도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임대료는 부담스러웠지만 무리해서 자리를 얻게 되었죠. 그때 저는 너무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났더니 장사 미천이 거의 바닥이 났더라고요. 그래도 장사 시작하면 금방 매출 오르게 될 거고 그걸로 불려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입맛에는 아주 맛있는 치킨이라고 생각했는데 냉정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는지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았죠. 결국 가게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지만 매출은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빚만 떠안은 채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음식 장사에는 진절머리가 났었기에 어떤 일이 제게 잘 맞을지 또다시 고민을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식당들의 닭이나 식자재를 납품해주는 곳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항상 물건을 보내주면서도 여유가 넘쳐 보이던 모습이 떠올랐고 이쪽 시장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저희 가게에 닭을 납품해주던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유통업을 배워보고 싶은데 사람 필요 없냐고 물어보았고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배워왔죠. 역시나 돈을 버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유통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몇 년 동안 배운 노하우와 자금을 바탕으로 크게 친화력을 앞세워서 열심히 영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연애는커녕 제대로 쉬지도 않고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나름대로 업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사업 규모도 커지게 됐고 안정적으로 기반도 갖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꿈꾸던 목표를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 뭔가 많이 허망하더군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사치는 금물이었기에 여자들과 어울려서 논다거나 이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고 주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나이를 돌아보니 나이도 40대를 앞두고 있었고 술을 마시다 보면 제 스스로 외롭다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여기저기 사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을 상대한 경험이 너무 썼던 저는 모든 게 낯설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모임에 나가다 보니 이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쳐다볼 정도로 예쁜 외모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외모에 왜 이런 모임에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모임에 자주 나오던 대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더니 그녀는 잠시 친구 얼굴만 보고 선약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잠깐 앉아있다가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떨림을 가지게 될 거란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남들에 비해서는 능력도 갖췄기에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날이 지나고 모임에 자주 나오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사실 그때 데리고 왔던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친구랑 잘 되면 진짜 마음에 드는 선물 한턱 쏠 테니까 주선 좀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는 어렵지 않은데 제 친구 보통 내기는 아닌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지 싶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죠. 결국 그 여동생은 소개는 잡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에 소개를 받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룸이 따로 구분된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두었죠. 약속한 당일 저는 미리 도착을 했고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서 들어오는데 무슨 연예인이 들어오는 건가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왔고 그녀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같이 웃음을 지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는 자주 오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예지씨 처음 보는 날이라서 무리 좀 했다며 자주 오진 않아요라며 웃었죠. 그러자 그녀도 저도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그녀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와인을 한 잔씩 하다 보니 그녀는 취기가 올라왔는지 두 볼에 손을 대고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나이에 비해서 두만이고 귀엽게 생기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놀랬지만 좋게 봐주는 듯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첫째 날은 서로가 무리하지 않고 식사를 즐겁게 마쳤고 주말에 보고 싶었던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했고 자연스럽게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예의도 바르고 순수해 보였던 그녀였기에 소개를 시켜줬었던 그 여동생이 괜히 심술나서 장난을 친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 대리기사를 불러서 뒷자리에서 그녀를 데려다 주는데 술 기운에 약간 취했던 건지 살짝 제게 기대던 그녀가 너무 예뻐 보이고 두근거렸죠. 하지만 섣부르게 다가서다가는 모든 게 무너질까봐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그날은 조심히 그녀를 집까지 잘 데려다줬고 약속한 주말에 콘서트를 보기로 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일이 많은 바람에 생각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애써봤지만 퇴근 시간에 걸려버렸죠. 결국 약속보다도 30분이나 늦게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그녀는 일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까 이해한다고 해주더군요. 배려심도 참 깊은 여자구나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콘서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귀여운 나머지 부탁이 뭔데요? 라며 웃으며 물어봤더니 지금 말고 나중에 꼭 하나만 들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설렘을 가득 주던 그녀와 즐겁게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고 나서 곧바로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이고 하니 식사보다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제가 잘 알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술집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는데 아직 어려서 술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하얀 얼굴이라 그런지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소소한 모습조차도 너무 예뻐 보였고 저는 거침없이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죠.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그녀도 점점 말이 많아지더군요. 그녀는 제게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까지 안 했냐고 물어보더니 자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은 자신만을 위한 옷장도 생겼으면 좋겠다며 옷, 신발, 가방 등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는 게 꿈이라고 말하면서 오빠는 결혼하게 되면 부인한테 일 시킬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녀가 꿈꾸는 생각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고,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싶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모르게 그럼요. 부인이 집에서 살림해주면 저야 고맙죠.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는 거니까요 라고 대답하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저희는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고 무리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그녀의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녀와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기에 부축을 해주면서 물었습니다. 오빠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주소 좀 불러줄래? 그러자 그녀는 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술 좀 깨 겸 쉬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도 술에 취해서 그 말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여기 근처에 쉴 만한 곳 좀 찾아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오빠 사는 곳도 구경하고 싶은데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더군요. 당돌한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속마음은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저는 처음으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녀는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오빠랑 결혼하면 저도 여기에 지내는 거예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무슨 연애를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기분이 나빠질까 봐서 여자친구의 기분이 좋아지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이 집에다 예지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되는 거지라며 웃으며 대답해줬죠. 집 구경을 한참 동안 하고서 그녀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좋긴 한데 자신은 혼전순결이라며 제게 미리 말해줘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신체 건장한 남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지만 여지껏 연애도 안 하면서 잘 살아왔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면서 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와인을 더 마시고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늘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겨두었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그녀의 본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해장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묵직했었던 현금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계산을 하는데 지갑이 기어 보이면 자존심이 상해서 5만원권으로 많이 채워놨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가끔 술 마시고 돈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그냥 또 잃어버렸나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돈도 제 여자친구가 몰래 훔쳐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희는 남들처럼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다른 날과 다름없던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뜸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에서 기다리게 해서 부탁 들어주기로 했던 거 잊지 않았냐면서 혹시 그때 약속했던 부탁 오늘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탁이라고 해봤자 별거 있을까 싶어서 무슨 부탁인지 물었죠. 사실은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선물 받았답니다. 친구가 우쭐대면서 자랑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오빠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어릴 때 고생해가면서 돈을 벌어봤기에 돈을 허투루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에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가방을 사러 갔더니 가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가방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자친구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제 마음도 모르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군요. 남자가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사주게 되었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는 제 돈을 쓰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할 때는 당연히 돈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던 여자친구에게 뭘 얻어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죠. 다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 10원도 안 쓰는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고 할까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만으로도 편의점에 있는 생수 하나만 사다 줘도 저는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그때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그런 실망감을 주는 것도 앞으로 결혼하고 오래 만나다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힘들어지는 건 따로 있었죠.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이해해주면서 혼전순결을 지켜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몇 달 정도 만났을 때 단 둘이서 여행을 갔었을 때는 정말 참기가 많이 힘들더군요. 그러다가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일하던 동생과 술을 한잔 마시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동생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는 듯 말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일찍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형은 능력도 이미 다 갖춰뒀겠다. 나이도 이미 노총각인데 차라리 결혼을 바로 하는 게 해결책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와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러겠거니 했고 평생을 함께 지내다 보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스러워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솔직히 제 여자친구가 이 결혼을 승낙해줄지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 나이도 나이지만 여자친구와 교제를 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처음 사귈 때부터 여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 얘기를 한 번씩 했었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지 며칠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린 여자친구에 비해서 늙은 남자친구였기에 정말 감동스럽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열심히 며칠 동안 준비를 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둔 상태였고 수업이 끝날 시간에 몰래 마중을 가서 무작정 태워서 이벤트 장소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앉아서 여자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의 옆에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잠깐의 찰나에 온갖 생각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나를 갖고 놀았던 건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나를 만나던 중에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혹시 그것도 아니면 요즘 어린애들은 친구끼리도 저렇게 어깨에 손도 올릴 수도 있는 건가라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 나간 의처증 환자처럼 난리를 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일단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떤 사이인지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프로포즈를 할 생각에 두근거리던 설렘이었는데 그때부터는 화가 나서 폭발해버릴 만큼의 두근거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따라가다 보니 둘이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시내로 이동하더군요. 정말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입 밖으로 계속 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남자는 다른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듯이 그 사이를 비집고 둘이서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고 술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때마침 1층에 있는 창가 쪽에 앉았었기에 차에서도 아주 잘 보이더군요. 그때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지켜본 건지 이미 멘탈이 다 나가 있었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지금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카톡을 보냈고 여자친구는 제 메시지를 읽더니 친구랑 영화 보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여자친구를 믿지도 못하고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재밌게 놀다가 집 들어가서 연락 줘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죠.
친구와 영화 보고 밥 먹는 게 맞았기에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하는데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저렇게 밝게 행동을 했었나 생각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무 기참해졌고 오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확신으로 돌아서더군요. 실각 같은 희망으로 얌전히 지켜보고 있으니 술에 좀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군요. 그 둘은 다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제가 알던 여자친구의 집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원룸촌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빠 나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라고 왔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전화를 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귀참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해도 다 무시하고 받지 않길래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카톡을 보냈죠. 딴 남자랑 있느라 전화도 못 받나 보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20분 정도가 지나자 여자친구가 나오더군요. 제 차를 못 보고 지나쳐서 큰 도로변으로 걸어가더니 그제서야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친구는 화가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다 미행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가 날 사람이 누군데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학교 친구네 잠시 들려서 과제 좀 한 거라며 어디냐고 묻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듣고 있으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너는 집에 갔다고 거짓말하더니 술 마셔서 취한 채로 과제하러 갔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다 무시를 해버렸고 여자친구를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무시하니까 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는데 그날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걔는 내 친구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 혹시라도 오빠가 오해할까봐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솔직히 그 남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달라붙는 건 맞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냈죠. 사실 그날 너를 따라간 거는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프러포즈를 하려고 갔던 거였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갔는데 그 혹시나가 혹시나였다. 네가 원하는 거 평생 하고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남자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남자친구 대하듯 하는 걸 다 봤으니 앞으로 2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요. 여자친구에게서는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제가 고백을 했으면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준 옷, 신발, 가방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당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이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봤었죠.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여자친구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선물해준 거 100만 원 넘는 거 알지? 네가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네 선물도 도로 가져갈 거고 널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하지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면 선물도 필요 없고 너한테는 아무 말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예지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는데 키 크고 잘생긴 그 친구 너도 알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죄송해요. 저도 그 둘이서 사귀고 있는 건 전혀 몰랐어요. 오빠랑 예지가 사귀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둘이서 비밀 연애하고 있던 걸 자신한테 들켰다고. 오빠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대답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지가 혼전 순결이라고 하던데 그 말은 사실이냐고 했더니 자신이 아는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상을 했지만 그 충격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이 사실 아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너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돈 없고 어린 대학생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만났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주 때문에 결국 이사를 가게 된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5층짜리 상가 제일 꼭대기 층인 5층에 있는 투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엔 작은 카페와 당구장이 있고 3층부터는 저처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가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고깃집처럼 음식 냄새가 강한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동네 자체가 한적한 편이기도 해서 살고 있는 데는 크게 불편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물주분이 50대 정도로 생각보다 젊었고 훈훈한 외모에 젠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깔끔한 편이라서 주기적으로 청소업체를 불러서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동네 주민분들이 해주는 말을 들어보니 저희 건물주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건물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건물들이 많으셔서 엄청난 재력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젊은 나이에 그만큼의 재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부럽고 멋져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재력가라서 그런지 절대 쪼잔한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게 저희 부부는 이 집에서 거의 5년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해주실 때면 전세값도 절대 올려서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살고 있었고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이웃분들도 저희 부부처럼 전세값이 오르지 않기도 해서 다들 만족해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굳이 이사를 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좋았음에도 조금 불편한 점 한 가지를 굳이 꼽아보자면 건물주 아저씨는 정말 한가하신 건지 한량처럼 시도 때도 없이 건물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를 다녀오거나 운동을 할 생각에 잠시 동네 한 바퀴를 돌러 나가면 건물주를 가끔씩 마주치기도 한 거랄까. 뭐 사실 이것도 불편했던 점이라고 하기엔 억지라고 할 정도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 불편한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에서 운동을 하고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은 채로 바람도 쐴 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건물주분은 저를 보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제게 말을 걸면서 지내기에는 불편하지는 않은지 이곳저곳 캐물었고 힐끔힐끔 제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는 엄청 젠틀해 보이셨는데 요즘 들어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말을 거는구나 싶었고 제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는데 기분이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도 건물 주분이기도 하고 남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사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저희 집에 갑자기 벨이 울리더군요. 누가 말도 없이 찾아왔나 싶어서 인터폰으로 보니 건물주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기는 했지만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가 싶었기에 냉장고에 있던 주스를 하나를 꺼내 건물주에게 건네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고, 그런 건물주는 저에게 남편은 집에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었고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 아무리 건물주라도 여자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어색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점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오늘 야근 중이라고 이제 곧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이 다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말이 없던 건물주는 저에게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혹시 내 애인 할 생각 없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건물주는 저에게 한동안 내 애인을 해주면 전셋값도 내려줄 위험도 있고 매달 필요한 거 사는데 쓸 수 있게끔 신용카드도 제게 준다고 유혹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들어 큰 돈이 많이 나가서 마음이 힘들었었고 저도 가정주부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니 남편 혼자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생활에 많이 쪼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이냐고 스스로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시냐며 됐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건물주는 말했습니다. 우리 501호 세댁만 이런 제안을 받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건물주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401호에 살고 있었던 20대 후반 자취생도 이 아저씨와 불건전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몸매도 좋고 엄청 화려한 외모에 좋은 회사에 돈도 많아 보였는데 그리고 멋진 남자친구도 있어서 곧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부적절하고 못된 사이로 발전한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손을 뿌리치면서 유부녀인 저에게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며 지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건물주는 그러면 이사 가실 준비하라며 전세값을 올린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건물주가 한다는 말이 이제까지 전세값 오르지 않았던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갑자기 이게 뭔가 싶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형편도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지인분의 추천을 받고 주식에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평생을 같이 해온 지인이었기에 모든 걸 다 믿고 투자를 했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다들 짐작하시듯 주식에 투자한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당장의 빚을 막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라 저희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돈까지 빌려주고 저희조차도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값을 올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너무 힘이 들었고 성희롱 당한 듯한 기분에 너무 우울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건물주에게 따지고 들기를 수차례 하지만 도저히 말도 통하지 않았고 어쨌든 법적으로도 저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가야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주에게 집을 내놓는다고 말하였고 며칠 뒤 그 전처럼 남편이 야근하고 있었던 날 늦은 시간에 맞춰 건물주가 또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저녁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며 굳이 이렇게 이사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둥 애인으로 지내면 정말 부족한 거 없이 잘해준다는 둥 갖고 싶었는 건 없는지 원하는 건 다 사주고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또 저를 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든 시기에 몸도 마음도 지쳤고 잠시 멈칫거리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건물주분이 대뜸 저에게 키스를 하더니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발버둥을 쳐보기도 했지만 힘에 못 이겨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건물주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 가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처음에만 거부를 했을 뿐이고
건물주의 카드로 그동안 못 샀던 제 물건들도 사고 밀린 빚도 갚고 하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동안 고생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오히려 전보다 좋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는 점점 건물주에게 관심과 마음이 생겨왔고 저도 점점 즐기고 있었기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생각은 사라졌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 저는 현실적인 좋은 선택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가끔씩 남편이 없는 시간에 밤낮 가릴 거 없이 건물주는 저를 찾아왔죠. 저도 그런 건물주분이 점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크게 내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이후에 집을 내놓는 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관계를 3달가량을 몰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건물주가 며칠 동안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길래 무슨 일이지 싶었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어서 이렇게 관계가 끝나는 게 다행인 건가 싶어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는 마트를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4층에서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와 건물주가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 비슷한 느낌도 들고 너무 분하고 놀래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찍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저번에는 아랫집 여자와는 끝난 사이라고 말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다시 저 여자를 만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갖고 놀았다는 생각과 저런 남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조금은 마음을 주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럽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괘씸한 마음에 건물주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찍어서 몰래 저장해두었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 건물주 와이프 번호를 알아낸 후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주 와이프 되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솔직하게 사실을 말한 뒤에 이 집에서 당장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저한테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주가 성욕이 많은 편이라서 결혼 전부터 여자만 보면 환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돈을 이용해서 자기 건물에 사는 많은 여자들에게 접근을 했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라고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사모님에게 사과를 드리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다행히 사모님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도록 전셋값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해주고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요즘 세상에 전셋집 괜찮은데 구하기 힘드니 이사할 곳 최대한 빨리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쩌면 사모님에게는 불륜녀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자진해서 사실대로 말해주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제가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라 주기적으로 만났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고 한심했습니다. 사모님에게 들었는데 사실 그 건물주 아저씨가 이 모든 건물 주인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모든 건물들이 모두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본인이 건물주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 같다고 더 이상 이런 골치 아픈 일도 진절이 나고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제 스스로가 멍청한 것 같고 남편에게도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아무런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던 남편과 저를 이해하고 넘어가 주신 사모님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현재 남편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4층 살았던 그 20대 후반 여자는 사모님에 의해 현재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까지 스폰서 얘기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파혼을 당했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불쾌한 감정이 남았는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불건전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 마음 편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남편에게 더 잘할 생각이고 돈 하나 때문에 2번 다시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